모든 도시가 각자의 법과 신,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들을 가진 독립된 국가였던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국가의 자유와 독립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 그 자체였던 세상 말입니다. 바로 철학,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요람이었던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확고부동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헬레니즘 문명의 심장부가 아니라 오랫동안 거대 도시국가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북쪽 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오만한 아테네인들과 엄격한 스파르타인들을 새로운 강대국 앞에 고개를 숙이게 했을까요? 어떤 힘이 흩어진 그리스 영토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시선을 동쪽으로 머나먼 부유한 제국들을 향해 돌릴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역사의 변방에서 갑자기 중심이 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왕국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이야기이자 그 부흥의 이야기며 세계 정복의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새겨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분위기에 푹 빠져보세요. 도시 국가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기쁨과 슬픔, 전쟁과 경쟁을 겪습니다. 아테네는 문화적 웅장함으로 빛났고 스파르타는 전사들로 유명했으며 코린트는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산과 숲속에서 온 세상을 뒤흔들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력은 익숙한 그리스 도시국가들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중앙집권적이고 통합적이었으며 그들의 야망은 단일 도시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북쪽 테살리아 평원 너머에는 마케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 연대기에서 항상 선두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아고라나 스파르타 의회에서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초기 통치자들은 미래의 위대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비옥한 계곡, 울창한 숲,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개들을 갖춘 마케도니아의 지형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때를 기다리는 자원과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의 탄생과 왕위 계승과 함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그의 유명한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 가려져 종종 빛을 보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군대와 국가를 만든 건축가는 필리포스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뛰어난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장창을 사용한 유명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사리사, 그리고 새로운 기병 전술과 같은 그의 군사적 혁신은 그의 군대를 사실상 무적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힘이 무기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별 도시가 아닌 자신에게 충성하는 전문적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는 단순한 군사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능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의 긴장을 이용하여 어떤 도시 국가는 지원하고 어떤 도시 국가는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협점을 찾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서로 흩어진 마케도니아 부족들을 통합하고 왕국의 북쪽 국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힘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강하고 통일된 국가가 된 후 필리포스는 남쪽의 그리스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분열과 끊임없는 내전으로 인해 외부 위협에 직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자신의 지도력 아래 도시 국가들의 단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항상 무력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외교를 활용하여 동맹과 보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무력에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포키스 전쟁 참전이었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보물을 약탈한 포키스인들의 신성 모독으로 촉발된 이 전쟁은 필리포스가 그리스 정세에 개입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델포이의 수호자로서 포키스인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리스 반도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는 암픽티오니아 의회, 암픽티오닉 카운슬의 의석을 확보하여 정통성을 확보하고 범그리스 정세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1338년이 되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 전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와 테베가 이끄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과 필리포스가 이끄는 무적의 마케도니아 군대, 두 세력이 맞붙었습니다.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율과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독립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치의 역사가 종식되고 마케도니아의 패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후 필리포스는 그리스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국가들을 폐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후원 아래 모든 그리스 국가들의 연합인 코린트 동맹을 창설했습니다. 이 동맹의 목적은 그리스 내부의 평화 유지뿐만 아니라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동방으로 향하는 대대적인 원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대립을 종식시키고 과거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략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온 헬레니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1336년 원정이 시작되기 직전 필리포스 3세는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유산, 그의 군대, 그리고 그의 계획은 어린 아들 알렉산더에게 넘어갔습니다. 겨우 20살이었던 알렉산더는 제국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장대한 계획을 실현할 운명이었습니다. 세상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3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도 아래 받은 그의 교육은 그를 통치자이자 지휘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각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필리포스 사후 중앙 권력의 약화를 감지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테베의 저항은 완강했습니다. 한때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던 이 고대 도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결단력과 엄격함을 보여주며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테베는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행위는 마케도니아의 통치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원전 1334년 그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해협인 헬레스폰트를 건너 대원정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초기 전투는 치열했지만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에서 그는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여 소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와 직접 맞붙어 다시 한번 승리하고 다리우스의 가족을 사로잡았습니다. 소아시아 정복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여 정복한 영토 전체에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전파했습니다. 그러한 도시 중 하나가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정복은 중요한 무역로와 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동부 원정의 정점은 기원전 1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의 대군과 맞섰습니다. 한때 외딴 지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마케도니아는 변방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부상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유명한 도시들과는 달리 이 지역은 오랫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지리적 위치는 고립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과 울창한 숲은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했고, 펠라고니아와 에우르데이아 같은 비옥한 계곡에는 남부 그리스인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부족들이 거주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축산업이 번성했고, 농업은 자연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삶은 단순했고, 땅과 자연과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아르데아드 왕조의 일원이었던 마케도니아의 초기 통치자들은 미래의 위대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원전 7세기에 전승에 따르면 왕조를 세운 페르디카스 1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점차 권력을 강화하여 서로 다른 부족들을 통치 아래 통합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가 개별 시족 지도자의 권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욱 조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화를 향한 느리지만 꾸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부상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다면적이었습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무역로의 교차로에 위치한 마케도니아는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둘째, 비교적 젊은 국가 구조 덕분에 기존의 기성 그리스 도시 국가들처럼 큰 저항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북부 야만 부족에 대한 끊임없는 방어 필요성은 군사 과학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은 혹독한 환경에 익숙했고 자신의 땅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대는 마케도니아 국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명한 스파르타의 팔랑크스와는 달랐지만 마케도니아 군대는 점차 고유한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대의 핵심은 사리사라고 불리는 긴 창으로 무장하고 청동 갑옷을 입은 보병이었습니다. 기병 또한 특히 후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들은 점차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군대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남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내부 갈등과 적대 관계에 몰두하는 동안 마케도니아는 주요 사건에서 거리를 두고 조용하고 꾸준히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버지인 아민타스 3세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왕들은 이미 국경을 강화하고 주변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통일된 국가가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그리스 세계의 북쪽 변방에 자리 잡은 겸손한 국가였던 마케도니아는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지리적 특징, 비록 항상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통치자들,
그리고 끊임없는 방어의 필요성은 마케도니아의 미래 부상을 위한 독특한 전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곧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역사를 바꿀 강대국이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남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내부 갈등과 적대 관계에 몰두하던 이 시기에 마케도니아는 주요 사건에서 거리를 두고 조용하고 꾸준히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버지인 아민타스 3세를 비롯한 마케도니아 왕들은 이미 국경을 강화하고 주변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단결된 국가가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그리스 세계의 북쪽 변방에 자리 잡은 겸손한 국가였던 마케도니아는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지리적 특징, 비록 항상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통치자들, 그리고 끊임없는 방어의 필요성은 마케도니아의 미래 부상을 위한 독특한 전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곧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역사를 바꿀 강대국이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된 인물 필리포스 2세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기원전 1359년 겨우 23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1338년까지 이어진 그의 통치는 마케도니아의 급진적인 변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견자이자 전략가였으며 지칠 줄 모르는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전문 군대의 장설이었습니다. 필리포스 이전의 마케도니아 전사들은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처럼 주로 민병대였으며 공격 시 방어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외부 적에 대한 방어든 영향력 확장이든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비적이고 잘 훈련되고 규율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상비군으로 모집하여 전문 군인으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사들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엄격한 훈련을 받았으며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군대의 기반은 유명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를 개량하여 더욱 강력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보병의 주무기는 사리사였습니다. 4에서 7m 길이의 긴 창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대형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밀집된 팔랑크스 대형에서는 사리사가 적을 향해 뚫을 수 없는 창벽을 형성했습니다. 전사들은 또한 청동투구, 흉갑, 그리고 정강이 바지를 착용하여 든든한 방어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는 보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마케도니아 지형에서 기병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기병대를 재편하여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왕실 근위대, 즉 동지를 뜻하는 헤타이로이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정예 기병대이자 왕의 사병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필레프는 조직력 외에도 여러 가지 군사적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발리스타와 투석기 같은 공성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요새 도시를 점령할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병사들이 전장에서 기동하고 보병과 기병을 통합하며 측면 공격을 펼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사력이 정치적 지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동맹을 맺고 상대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의 긴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교적 재능 덕분에 끊임없이 전면전에 돌입하지 않고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평화와 협력을 제안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프는 또한 중요한 행정 및 경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통화 제도를 통일하여 무역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금과 은 매장량 개발을 장려하여 국고에 군대 유지 및 외교 정책 수행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 개발을 장려하고 도로를 건설하며 도시를 요새화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 통치하의 마케도니아 생활은 남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생활과 달랐습니다. 부족주의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왕은 꾸준히 중앙 집권 국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소농과 목축민들은 점차 새로운 질서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직업 군인이 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삶과 영광을 향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펠라와 같은 도시들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수공예품이 개발되고 상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예술과 과학을 후원하며 저명한 철학자와 시인들을 수도로 초대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의 지리적 이점과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외교적 수단을 능숙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를 작은 왕국에서 발칸반도의 강대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개혁은 고대 세계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미래의 정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마케도니아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며 기존 세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비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마케도니아를 개혁하기 시작한 후 그의 관심은 왕국의 북쪽 국경으로 옮겨갔습니다. 야만적인 부족들과 접한 이 지역은 끊임없는 불안의 원천이었습니다. 왕국의 안보를 확보하고 추가 확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포스는 이들을 평정하기 위한 작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아그리아인, 랑게아인, 파이오니아인을 포함한 다양한 부족들이 마케도니아 북부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호전적인 성격과 반유목민적인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에게 이 부족들은 동맹이라기보다는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약탈은 무역을 방해했고 예측 불가능성은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왕국의 안정을 위해 이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그들의 적대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 즉 기원전 1600년경 필리포스는 북쪽 이웃 부족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완도 발휘했습니다. 모든 부족이 무력으로 정복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족은 조약으로 구속되었고 어떤 부족은 충성의 대가로 땅이나 다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필리포스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이들 부족을 통합하거나 적어도 중립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국경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프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요새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 국경을 따라 요새와 감시탑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방어 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무역로를 통제하는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이 요새에 주둔한 전사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영향을 받게 된 이 북부 지역의 일상생활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부족 생활이 자연의 리듬과 전통 관습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마케도니아 관습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동료 부족민들에게 전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지역 지도자들은 이제는 마케도니아 왕의 우월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새로운 현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군사적 무력 행사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행동에도 불구하고 필리포스는 민간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환폐해진 땅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들이 정복당할 때 왕국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한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일부 유지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족 출신의 일부 젊은이들은 마케도니아 군대에서 복무할 기회까지 얻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600년경 필리포스 2세는 왕국의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안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군사력과 외교적 유연성을 결합하여 북부 지역을 통합하는 미묘한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부족들과 싸우고 국경을 강화하는 것은 마케도니아를 강대국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군사 문제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북부 지역은 점차 왕국의 성장하는 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직전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삶은 신중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장엄한 아테네부터 엄격한 스파르타까지 각 도시는 고유한 관습과 신 그리고 영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경 주기에 맞춰 생활하고 축제를 열고 중앙광장인 아고라에서 국가와 일상생활에 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번영했지만 종종 전쟁을 치르던 이 도시들 넘어 북쪽에서는 새로운 강대국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혹독한 기후와 호전적인 민족을 가진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주요 중심지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는 비옥도는 낮았지만 숲과 금속 매장량이 풍부했습니다. 산은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강은 교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하는 초기 마케도니아 왕들은 서로 다른 부족들을 점차 통합하여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전사이자 유능한 정치가였으며 비록 오랫동안 그리스 세계의 변방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왕국은 점차 강해졌습니다. 지리적 요인도 마케도니아를 북쪽의 침략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장벽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발전된 남쪽 이웃 국가들과는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고립 덕분에 마케도니아 통치자들은 국내 권력 강화와 강력한 군대 건설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였으며 그의 통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필리포스는 군사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위대함을 이루려면 병사들의 용맹뿐 아니라 규율, 훈련, 그리고 현대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긴 창, 사리사로 무장한 보병들이 하나의 무적의 유기체처럼 행동하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진영을 장안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훈련을 도입하고 보급 및 병참 체계를 개발하여 군대가 장거리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사적 혁신 외에도 필리포스는 뛰어난 외교술가였습니다. 그는 동맹을 찾고 유리한 조약을 협상하고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의 차이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궁정은 재능 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는 필리포스의 후계자인 젊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위대한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케도니아와 북부 그리스 영토의 통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호전적인 부족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독립과 자유로운 도덕에 익숙한 이 부족들은 마케도니아 왕에게 복종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단호하면서도 이해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왕국에 편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불복종하는 이들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질서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부족의 젊은 전사들은 마케도니아 군대에서 복무할 기회를 얻었고 이는 그들에게 수입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출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왕국의 국경은 점차 강화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필리포스의 다음 주요 행보는 그리스 정세에 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의 분열과 내전이 벌어지던 시기를 이용했습니다. 기원전 1437년에 발발한 소위 포키스 전쟁, 즉 신성 전쟁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신성한 도시 델포이와 다른 그리스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성한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포키스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아폴론과 델포이의 이익을 옹호하는 필리포스는 그리스 영토로 군대를 투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력을 능숙하게 조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을 지원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응징했습니다. 그의 개입은 여러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구원자로, 어떤 이들은 도시 국가들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에게는 이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정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역사의 전환점은 기원전 1438년에 일어난 카이로네이아 전투였습니다. 필리포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가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과 맞붙은 기념비적인 전투였습니다. 전투는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지만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는 규율과 전술적 우월성 덕분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독립을 종식시키고 그리스 전역에 대한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아테네 민주주의는 강력한 마케도니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맹을 기피해온 스파르타 또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로 경쟁해온 대도시들은 이제 단일 통치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필리포스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를 제외한 거리 모든 그리스 국가를 포함하는 코린트 동맹을 창설했습니다. 이 동맹의 목표는 그리스 내부의 평화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의 오랜 적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범그리스적인 전쟁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자신을 이 동맹의 지도자로 내세웠고 페르시아에 대한 전쟁을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규모 육군과 해군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동방 침공을 계획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이는 과거의 원한을 갚고 영광을 되찾을 기회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렇게 그리스를 자신의 통치 아래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에 맞서 연합군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기원전 1433년 동방원정이 시작되기 전날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했습니다. 당시 겨우 20살이었던 그의 어린 아들 알렉산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3세 대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왕위뿐만 아니라 야망, 군사적 재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궁궐의 음모와 군사 준비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받은 교육은 그에게 철학, 과학,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었고, 이는 나중에 지식에 대한 그의 열망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왕위 계승은 쉽지 않았지만 알렉산더는 결단력과 침착함을 보여주며 빠르게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 잇따른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아테네와 테베를 비롯한 일부 도시 국가들은 이를 잃어버린 독립을 되찾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저항 세력을 진압하며 마케도니아의 통치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베의 운명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때 그리스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던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패권에 감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포위 공격 후 알렉산더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소수의 생존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도록 명령했습니다. 테베는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엄중한 경고 역할을 하며 마케도니아의 지배력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알렉산더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를 평정한 후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계획에 충실하여 동방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432년 봄, 그는 마케도니아군과 그리스 동맹군을 이끌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해협인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습니다. 페르시아군과의 첫 교전은 그라니쿠스 강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군은 눈부신 승리를 거두어 소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요 전투는 이수스에서 벌어졌는데 알렉산더는 이곳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와 직접 맞붙었습니다. 패배한 다리우스 3세는 가족과 보물을 남겨두고 도주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승리는 마케도니아군의 군사적 우위를 입증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소아시아 정복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사적 재능뿐 아니라 전략적 사고력도 보여준 알렉산더는 진격하여 그리스 도시들을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왕국에 합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 지친 이집트인들은 그를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는 고대 세계 최대의 문화 및 상업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으로의 원정을 계속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고향 그리스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리스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카이로네이아 전투입니다. 기원전 1338년, 이 해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항상 독립과 여러 자치 도시국가, 즉 폴리스로 분열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헬레니즘 세계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세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쪽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스 본토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는 오랫동안 주변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땅은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아고라보다 더 척박했고 문화도 덜 세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들 덕분에 마케도니아는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활한 숲은 귀중한 목재를, 비옥한 계곡은 곡물을, 산악지역은 광석을 생산했습니다. 아르카이오스와 아민타스 3세와 같은 초기 통치자들은 국가 건설에 기반을 마련했지만 마케도니아의 진정한 전성기는 필리포스 2세의 부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438년에 왕위에 오른 필리포스 2세는 뛰어난 지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전문적인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만 조직되었던 도시국가의 민병대와 달리 필리포스의 군대는 상비군이었습니다. 그는 사리사라고 불리는 긴 창으로 무장한 유명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를 도입했습니다. 최대 6m 길이의 이 창들은 거의 뚫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또한 병사들의 규율, 훈련, 그리고 보급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필리포스의 군사적 혁신은 능숙한 외교술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동맹을 찾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이용하고 뇌물과 결혼 동맹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서로 다른 마케도니아 부족들을 통합하고 국경을 강화하고 트라키아인과 일리리아인 같은 이웃 부족들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대한 그의 권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후 남쪽의 그리스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문화적으로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빈번하게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약화되고 취약해졌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델포이와 다른 그리스 국가들 간의 분쟁인 포키스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대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며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 정세에서 필리포스의 입지를 강화했고 많은 도시 국가들이 그를 잠재적 위협이자 질서의 수호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338년 보이오티아의 카이로네이아 근처에서 향후 수세기 동안 그리스의 운명을 좌우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포스의 군대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두 도시 국가인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과 맞섰습니다. 한때 해상 강국이었던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로 삼았고 육상 군대로 명성을 떨쳤던 테베는 최정예 병력을 결성했습니다. 그 당시 일상생활은 궁전의 화려함과 무력 충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집에서 살면서 농업, 수공예 또는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무를 짜는 일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아고라에서 정치를 토론하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체육관에서 훈련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장에서 필리포스의 마케도니아 방진 부대가 그리스 전사들과 맞섰습니다. 필리포스는 군대의 중앙을 맡아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젊은 왕위 계승자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군의 좌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용맹함과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적의 전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하여 적군을 후퇴시켰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과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더 잘 조직되고 규율 있고 무장한 마케도니아 군대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참패했습니다. 이 전투는 독립 그리스 도시 국가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분열과 경쟁은 그들의 자유를 상실로 이끌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후 필리포스는 그리스에 대한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더 잔혹했던 시대의 정복자처럼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질서를 제안했습니다. 기원전 1337년 필리포스의 주도로 코린트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의 지도 아래 그리스 국가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동맹의 목표는 그리스 내부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공동의 적, 즉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번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자신을 이 원정의 지도자, 즉 헬라인과 야만인 사이에 오랜 불화의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신화 속 영웅들의 위협을 본받아 강력한 적을 물리치고 온 헬라인 세계에 영광을 안겨주길 꿈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필리포스는 장대한 원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원전 1336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독립이 위협받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는 그리스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분열이 항상 그들의 약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비호 아래 그들을 단결시킴으로써 단결된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기원전 1337년에 창설된 코린트 동맹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린트 동맹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그리스 도시들을 파괴하거나 노예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호 이익과 공동의 목표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 동맹은 펠로폰네소스에서 테살리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그리스 국가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각 도시국가는 내부 자치권, 자체 법률, 그리고 고유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책과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마케도니아의 지도 아래 공동으로 행동했습니다. 동맹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그리스 내부의 평화 정착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빈번하게 서로 전쟁을 벌이며 자원과 힘을 고갈시켰습니다. 코린트 동맹은 이러한 내부 갈등을 종식시키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모든 동맹국 대표가 장석하는 총회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총회는 동맹 자차와 마찬가지로 여러 중요한 회의가 열렸던 도시의 이름을 따서 코린트 의회로 명명되었습니다. 코린트 동맹의 주요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공동 원정을 위해 그리스 군대를 결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처럼 필리포스 2세도 100여 년 전 발발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 페르시아인들이 초래한 참상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헬레니즘 세계의 오랜 적대국으로 여겼고, 그의 야망은 그리스를 넘어 훨씬 더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가멤논과 같은 과거의 영웅들의 위협을 본받아 범헬레니즘 군대를 이끌고 동방 원정을 감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필리포스에게는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스인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시키고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며 그리스 세계 전체에 영광을 안겨줄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히 마케도니아의 왕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헬레니즘 문명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 장대한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식량과 무기가 비축되었고 함대가 던조되었으며 군대는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작은 마을과 촌락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농부들은 밭에서 곡식, 올리브, 포도를 재배하며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장인들이 도자기, 무기, 직물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중심 광장인 아고라는 상업과 활기찬 대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물의 본질을 탐구했고 시인들은 시를 지었으며 극작가들은 극장에 전시할 새로운 희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원정 준비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동방에서 부를 가져올 기회로 여겼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전쟁과 파괴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포스의 힘과 외교적 재능은 효과를 발휘하여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동맹에 가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과 외교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일부 국가들과는 동맹을 맺고 다른 국가들과는 유리한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강력한 군대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코린트 동맹의 후원 아래 연합하여 군대가 출격할 준비를 마쳤을 때 운명이 필리포스의 계획에 개입했습니다. 기원전 1336년 딸의 결혼식 축하 행사에서 필리포스는 암살당했습니다. 이는 헬레니즘 세계 전체와 마케도니아 왕국 자체에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가 건설한 제국은 회복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미 군사작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야망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시작된 것을 완성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범그리스 원정을 이끌며 역사의 흐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필리포스의 유산, 그의 개혁, 그리고 통일 그리스라는 그의 비전은 미래의 위대한 업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분열되고 단절되었던 헬레니즘 도시 국가들이 마케도니아의 지도 아래 대통합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뛰어난 통치자 필리포스 2세는 정치, 외교, 군사력을 모두 아우르는 솜씨를 발휘하여 동방원정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끝났고 제국의 야망뿐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실현할 젊은 후계자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마케도니아 제국의 세 번째 후계자이자 같은 이름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넘어갑니다. 기원전 1364년에 시작된 그의 삶은 처음부터 위엄과 책임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에서 필리포스 2세와 에피루스 왕의 딸인 네 번째 왕비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권력, 군사훈련, 그리고 철학적 대화로 가득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어린 알렉산더의 교육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기원전 1351년부터 1348년까지 3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펠라 근처 미에자에서 알렉산더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철학, 윤리, 정치학뿐 아니라 문학, 시, 그리고 물론 역사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식을 열렬히 흡수했고 특히 호메로스의 작품, 특히 일리아스에 매료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한 일리아스 4본을 가지고 다녔고 아킬레우스를 자신의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교육은 그의 지성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미래의 업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학업 외에도 어린 시절부터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그를 처음부터 후계자이자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훈련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와 함께 군사 원정에 참여하고 전술을 관찰하고 전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16세에 필리포스가 또 다른 원정을 떠나자 어린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총독으로 임명되어 나라를 통치하며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17세에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기병대를 지휘하여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은 그의 인격을 단련하고 미래의 시련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336년 앞서 언급했듯이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여동생 클레오파트라의 결혼식에 참석 중이던 라리사에 있던 알렉산더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지만 젊은 알렉산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펠라로 돌아온 그는 즉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왕위 계승 후보자들과 그가 위협으로 여긴 모든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기원전 1334년 20살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왕위 계승은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에 대한 패권을 확립했지만 모든 도시국가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 내부에도 불만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케도니아 북쪽과 서쪽에는 호전적인 부족들이 살고 있어 항상 위협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하고 그의 장대한 계획을 실현하려면 먼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힘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에게 첫 번째 시련은 그리스의 반란이었습니다. 필리포스의 죽음과 젊은 알렉산더의 즉위 소식은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케도니아의 영향력에 반대해온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민병대가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번개처럼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반란들이 하나로 뭉쳐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남쪽으로 진군을 씁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도시들은 그의 진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테베의 운명은 알렉산더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보이오티아에 위치한 이 고대의 강력한 도시는 항상 독립심과 자부심으로 유명했습니다. 포키스 전쟁과 그 이후의 사건들 동안 테베는 반복적으로 마케도니아의 적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감지한 테베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수비대를 몰아내고 방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테베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항복을 제안했지만 테베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지원을 믿었지만 충분한 병력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테베를 포위했습니다. 포위는 짧았지만 치열했습니다. 필리포스의 지휘 아래 전투로 단련된 마케도니아 군대는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사망한 지 불과 1년 후인 기원전 1335년 테베는 습격을 받았습니다. 테베의 운명은 그리스 전체에 혹독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의 저항을 억누르고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도시를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전과 특히 존경받던 시인 핀다로스의 집만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테베의 파괴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세력과 알렉산더 대왕의 결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스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흔들리던 많은 도시들이 이제 서둘러 충성을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사과하고 코린트 동맹 가입을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은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대한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공고히 하여 저항 세력을 진압하고 반대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아버지의 합당한 후계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내정이 안정되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 2세가 물려준 동방 원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기대에 부풀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가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그리스에 대한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내부의 불안을 진압한 후 그는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후원 아래 코린트 동맹이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독립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했고 때로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저항의 중심지 중 하나는 보이오티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인 테베였습니다. 자부심과 호전적인 정신으로 유명한 테베인들은 항상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든 아테네든 다른 그리스 열강의 지배에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고 젊은 왕이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테베인들은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기원전 1335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부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분주하던 중 테베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승리의 기억에 고무된 시민들은 젊은 통치자의 약함을 간파하고 마케도니아의 패권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통해 보장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젊었지만 군사적 결단력과 노련함은 아버지 못지 않았습니다. 테베 반란 소식을 접한 그는 즉시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빠른 행군과 기습 공격에 익숙한 마케도니아군은 며칠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전진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테베에 접근했을 때 도시는 아직 방어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의 놀라운 속도는 테베군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았지만 치열했습니다. 필리포스의 지휘 아래 전투로 단련된 마케도니아군은 높은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포스 지하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공성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1335년 필리포스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테베가 습격당했습니다. 테베의 운명은 그리스 전체에 가혹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을 분쇄하고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고자 했던 알렉산더는 도시를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직 신의 가호를 상징하는 신전들과 그리스의 승리를 기리는 작품들로 특히 존경받던 시인 핀다로스의 집만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테베 주민들은 고대 관습에 따라 노예로 팔렸습니다. 테베의 파괴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힘과 알렉산더의 결의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저하던 많은 도시들이 이제 서둘러 충성을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사과하고 코린트 동맹 가입을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는 불복종 시도는 극심한 잔혹함으로 처리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은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대한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공고히 하여 저항 세력을 진압하고 반대자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아버지의 합당한 후계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내정이 안정되자 알렉산드로스는 필리포스 2세가 물려준 동방 원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기대에 부풀어 그를 기다렸습니다. 테베의 파괴라는 이 사건은 그리스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헬레니즘 세계의 정치 지형을 규정해온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도시국가 시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 단결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력은 젊고 활력 넘치며 야심만만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완전히 확신한 알렉산더는 동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표는 장대한 것이었다.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정복이었다. 내부 갈등과 전쟁으로 약화된 이 제국은 취약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사업이었다. 원정을 떠나기 전 알렉산더는 영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치안 유지와 세금 징수를 위해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군대가 장기 원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위대한 원정 직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삶이 매우 다양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테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문화와 정치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철학자, 극작가, 예술가들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반면 소규모 도시 국가들의 삶은 농업과 공예에 집중되어 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인들은 하나의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소속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통 언어, 공통 신, 공통 신화와 영웅,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도시 국가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패권의 영향 아래 이 유대감은 새롭고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인이었던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그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그리스 문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동방으로 향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단순한 정복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의 경계를 넓히고 그 문화와 영향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어와 그리스 사상이 지배하는 통일된 세계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테베가 평정되고 그리스 전역이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놓인 후 마케도니아 왕이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계획을 실행할 순간이 왔습니다. 동방 원정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 그리스의 주요 적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역시 변혁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키루스 대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은 광대하고 다국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뻗어 있었고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같은 수도를 중심으로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말 페르시아 제국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왕의 계승, 궁궐 내 음모, 그리고 외딴 총동령에서의 반란은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수적으로는 많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포스, 그리고 이제는 알렉산더까지 바로 이러한 약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페르시아를 무적의 적이라기보다는 무너뜨릴 수 있는 약화된 거인으로 여겼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 동맹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필리포스가 창설한 코린트 동맹은 이 범그리스 원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성공을 위해서는 마케도니아의 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인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 국가의 사절을 파견하여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의무, 과거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한 복수 필요성,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동방으로 전파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울림을 주었다. 페르시아에 대한 두려움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영광과 전리품에 대한 기대는 많은 이들을 유혹했다. 이렇게 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꿀 군대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전략가였던 알렉산더는 모든 잠재적 어려움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인들이 맹렬히 저항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정이 길고 고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별, 군대의 힘, 그리고 자신의 대의의 정당성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 반란 진압은 테베의 파괴로 절정에 달았고,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주요 목표인 동방 원정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공고화에서 외부 확장으로, 권력 장악에서 세계 정복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결단력, 속도, 그리고 불행히도 테베에게는 잔혹함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자질들이 젊은 왕 알렉산더가 고대 세계의 지도를 영원히 바꾼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알렉산더 왕이 권력을 확립하고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그의 휘하로 통합한 후 동방으로의 대원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1334년 봄,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를 출발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에게해 연안에서 인도까지 뻗어있는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결의를 요구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길은 오늘날 다르다넬수 해협인 헬레스폰트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횡단이었습니다.
한때 페르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했던 그리스인들은 이제 적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해안에 서서 해협의 수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약 4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필리포스 밑에서 훈련받은 노련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리사라고 불리는 긴 창으로 무장한 마케도니아 팔랑기테스, 경무장 보병인 히파스피스트, 그리고 물론 군대의 공격력을 구성하는 정예 기병인 유명한 헤타이로이가 있었습니다.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군대는 알렉산더의 지휘 아래 통합된 여러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모은 배에 실려 수송되었습니다. 아시아 해안에 상륙한 알렉산더는 창을 땅에 던지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땅에 대한 그의 영유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다가올 전투에서 은총을 기원했습니다. 페르시아군과의 첫 번째 주요 충돌은 기원전 1334년 소아시아 서부 그라니쿠스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의 부하인 지역 총독, 즉 총독들이 지휘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규모가 컸지만 조직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군이 강을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강둑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언제나처럼 용기와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는 직접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맹렬한 화살과 투척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기병대는 보병의 지원을 받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규율과 탁월한 전술 덕분에 페르시아군의 전열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헤타이로이스는 페르시아군의 측면을 돌파하여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큰 피해를 입고 참패했습니다. 이 승리로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깊숙이 진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마케도니아 군대를 해방군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도시들을 존중하며 자치와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전투 없이 항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할리카레나소스는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와 페르시아군에서 뛰어난 그리스군 지휘관이었던 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용병 보병대가 이곳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시를 포위했고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포위는 길고 치열했지만 결국 마케도니아군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는 더욱 규모가 큰 새로운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더를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원전 1333년 알렉산더와 다리우스의 군대는 소아시아 남부의 이수스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병력은 10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알렉산더의 군대는 약 4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수많은 기병대가 더욱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평원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군대를 포위하고 섬멸하기를 바랐습니다. 알렉산더는 전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군사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적의 수적 우세에 전술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에 팔랑크스를 배치하고 기병대를 측면에 배치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언제나처럼 헤타이로이의 선두에 서서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전투는 페르시아 기병대가 마케도니아군의 측면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군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기회를 포착하고 헤타이로이를 이끌고 다리우스가 주둔하고 있던 페르시아군 전열 중앙으로 돌격했습니다. 이는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흔들렸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친위대가 포위당하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전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도주는 페르시아군 전체에 공황을 퍼뜨렸고 결국 흩어졌습니다. 이수스에서의 승리는 참담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비교적 적은 병력을 잃었지만 페르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리우스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사로잡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고귀한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존중하며 품위 있는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가 직접 자신을 찾아오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외교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이는 그의 군사적 성공에 종종 수반되었습니다. 이수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 정복의 길은 명확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남쪽으로 페니키아와 이집트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풍요롭고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함으로써 알렉산더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페르시아의 중요한 자원과 항구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중해를 장악하는 것이 더 큰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로의 여정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겨우 20살의 젊은 왕이 어떻게 전황을 역전시켰는지 살펴봅니다. 헬레스폰트 해협 횡단과 그라니코스와 이수스에서의 눈부신 승리로 점철된 동방 원정의 시작은 고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심오한 문화적, 정치적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수스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와 직접 맞설 기회를 얻었으며 이로써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마케도니아 군대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비전에 이끌린 알렉산더 대왕은 풍요롭고 중요한 지역인 페니키아와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지중해 동부 해안을 따라 위치한 이 지역들은 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티레와 시돈 같은 번영하는 도시 국가들이 있던 페니키아는 숙련된 선원과 무역상들로 유명했습니다. 섬에 위치한 티레는 진정한 요새였습니다. 기원전 1321년에 시작된 티레 포위 공격은 마케도니아 군대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본토와 섬을 연결하는 둑길 건설을 명령하여 공성 무기를 운반하고 공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티레인들은 맹렬히 저항했지만 7개월간의 포위 공격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알렉산더는 당대 최대 규모 중 하나였던 페니키아 함대를 장악하고 이집트로 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고대 파라오의 땅, 이집트는 알렉산더를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 지친 이집트 주민들은 마케도니아 왕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원전 1320년 알렉산더는 전투 없이 이집트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고대 수도 멤피스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사제들은 그를 파라오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영향력 있는 이집트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한 곳은 이집트 나일 강변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역로의 교차로에 위치했고
바다와 비옥한 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편리한 항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1320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도시 계획의 원칙에 따라 직선도로, 아고라, 극장, 신전을 갖춘 설계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빠르게 주요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여 그리스와 이집트 문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등대와 고대 최대 규모의 지식 저장소가 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곳에 건설되었습니다. 소아시아와 이집트 정복은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영토들을 장악함으로써 페르시아는 필수적인 자원, 해군, 항구를 잃었고 더 이상의 저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풍부한 곡물 매장량을 보유한 이집트는 마케도니아 군대의 식량 안보를 보장했고 페니키아 함대는 알렉산더에게 해상 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정복당한 땅에서의 삶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그리스 정착민들이 소아시아와 이집트에 도착하면서 그들의 관습, 언어,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지역 전통을 완전히 근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복당한 민족의 신앙과 관습을 존중했고 종종 그 요소들을 자신의 문화에 통합했습니다. 이는 더 순조롭고 갈등이 적은 동화 과정을 촉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들에서는 그리스어와 문사가 엘리트와 상업의 언어가 되었지만 지역 언어와 전통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일상생활은 분명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세금 징수, 행정체계 개편, 그리고 마케도니아 수비대 배치는 모두 어느 정도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알렉산더의 정책은 억압보다는 통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이전 행정부의 요소들을 보존하면서 지역 사트라프를 임명하고 협력을 구했습니다. 농민과 장인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새로운 권력에 복종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무역로가 점차 복구되어 경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이 주요 영토들의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심오한 문화적, 경제적 변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왕위에 오른 젊은 왕 알렉산더는 이미 고대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페니키아와 이집트에서의 그의 행적, 알렉산드리아의 건설, 이 모든 것은 그의 제국뿐 아니라 향후 수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은 단계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지만 그 기반은 이미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의 저항을 분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시아 깊숙이 진격하여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지휘하는 페르시아 주력군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긴 여정이었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대군을 상대로 탁 트인 곳에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결정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331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는 이집트를 떠나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유리한 전투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대규모로 집결하여 일부 추산에 따르면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즉 현재 이라크 공화국에 위치한 가우가멜라 인근 평원을 전투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 평원은 페르시아군이 전차와 코끼리를 포함한 모든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넓었으며 이들은 공격 부대로 활용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알렉산더는 지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군보다 규율과 훈련 면에서 우월했지만 수적으로는 상당히 열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페르시아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적군의 기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병력 앞에 보병을 배치하고 측면에는 기병을 배치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의 특징적인 특징은 긴 창으로 무장한 보병대인 팔랑크스로 관통 불가능한 벽을 형성했습니다. 측면은 정예 기병대, 즉 알렉산더의 친위대인 헤타이로이가 보호했습니다. 기원전 1331년 가을 첫 달에 벌어진 가우가멜라 전투의 아침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안개가 군대의 움직임을 가리고 페르시아군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기에 이는 알렉산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안개가 거치자 마케도니아군은 참으로 장엄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진군하며 밝은 깃발과 번쩍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페르시아 기병대의 돌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형은 견고했고 초기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돌격 기병대를 이끌고 전투의 핵심으로 돌격하여 다리우스가 있는 페르시아 진영의 중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결국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왕과 군대의 중앙이 공격받는 것을 보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여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은 다리우스 3세 또한 도망쳤습니다. 그의 도주는 페르시아군의 공황을 야기했고 군대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도망자들을 추격했지만 알렉산더는 늘 그렇듯 그들을 섬멸하기보다는 포로로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정복의 진정한 절정이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을 사실상 종식시킨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다리우스 3세는 군대와 왕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소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광대한 페르시아 영토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투 직후 알렉산더는 제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바빌론으로 진군했습니다. 테베와 같은 운명을 겪고 싶지 않았던 바빌로니아인들은 알렉산더에게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시에 입성하여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요 페르시아 도시들, 제국의 수도인 수사와 의전 중심지인 페르세폴리스가 뒤따랐습니다. 수사에서 알렉산더는 막대한 보물을 약탈했고 이는 이후의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정복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언어가 광활한 영토에 퍼져 소위 헬레니즘 세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 사상, 예술, 철학이 지역 전통과 어우러져 새롭고 독특한 문명을 창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북부의 작은 왕국에서 왕위에 오른 젊은 마케도니아 왕이
그토록 강력한 제국을 전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전례 없는 문화 교류로 이어졌고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을 사실상 종식시킨 가오가멜라 전투의 기념비적인 승리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대와 왕위를 잃은 다리우스 3세는 동쪽으로 도피하여 남은 병력을 모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는 바빌론으로 진군했고 그곳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페르세폴리스가 뒤따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사에서는 막대한 보물이 약탈되었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후속 원정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수도들이 함락된 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던 광활한 영토를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비록 참패했지만 그가 살아있고 일부 동방 총독들의 지원을 받는 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리우스를 추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군대 일부는 도망친 왕을 바짝 추격하며 제국 깊숙이 동부 총독령 지역으로 진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에게 소아시아나 이집트보다 훨씬 덜 알려진 땅을 통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광활한 대초원과 산맥 그리고 사막 고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기후, 낯선 지형, 그리고 이미 수많은 전투와 장거리 행군을 견뎌낸 군대의 규율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까지. 이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다리우스 3세가 암살당했습니다. 이는 전투가 아니라 음모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인 베수스, 아르타바주스 등의 총독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에게 페르시아 왕의 시신을 바치면 협상에 성공하고 어쩌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베수스는 스스로를 새로운 왕으로 선포하며 저항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죽음을 접하고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의 시신을 찾아 왕실 예우를 받으며 장례를 치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패배한 적에 대한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당한 민족에게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합법적인 계승자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전 페르시아 제국 주민들의 눈에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다리우스 사후 페르시아 연합군의 공식 저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대 행위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수스를 비롯한 반란을 일으킨 총독들은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들을 상대로 원정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종종 게릴라전이나 지역 봉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운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평야에서 싸우는 데 익숙했던 마케도니아군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베수스 추격전이 그러한 원정 중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제국 북동부에 위치한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은 혹독한 기후와 산악지형으로 군대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곳에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의 통치자 어느 쪽에도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지역 부족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알렉산더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공학기술도 과시했습니다. 그는 도로, 다리, 요새화된 진영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권력과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한 도시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타,
더 먼 알렉산드리아라는 뜻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끝자락인 야크사르트스 강, 현재의 시르다리아 강에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후방에서는 정복지의 요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임명한 행정관들은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복지의 주민들은 점차 새로운 정부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그리스의 질서 확립과 무역 및 공예 발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의 간섭을 피하며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정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에 걸쳐 진행된 과정이었고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는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우가멜라 이후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가 함락되었습니다. 그 후 다리우스 1세의 추격과 암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 동부 지역의 반란을 일으킨 총독들에 대한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원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귀족의 잔존 세력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도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그디아나와 박트리아에서는 그는 스피타메네스와 같은 지휘관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민중 봉기를 이끌고 마케도니아군에게 여러 차례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정 기간 동안 알렉산더는 적응력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현지 군사 전술을 활용하고 현지 전사들을 모집하고 동방의 행정 양식과 복장의 일부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지나치게 동방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부 마케도니아 동료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페르시아 정복을 완수하는 데 결정적인 순간은 저항 세력을 최종적으로 진압하고 마케도니아가 이전 영토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암살의 주범이죠. 저항 세력을 조직한 베수스는 결국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케메네스 왕조의 유산을 위한 투쟁은 상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시작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어받은 페르시아 제국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와 중동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언어, 사상이 광활한 영토로 퍼져나가면서 지역 전통과 융합되었습니다. 이는 소위 헬레니즘 세계의 시작을 알렸고 이 시대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 정복의 완성은 눈부신 승리와 혹독한 시련으로 점철된 길고 고된 원정의 결과였습니다. 다리우스를 추격하고 저항을 진압한 알렉산더는 사실상 고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의 계승자가 되었고 전례 없는 문화 교류와 새로운 헬레니즘 세계 형성의 길을 열었습니다. 한때 강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에 도착한 알렉산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리스인들이 여행자들의 이야기와 신화 속에서만 접했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도로 알려진 지역으로 신비와 보이지 않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으로의 원정은 그의 위대한 원정에서 가장 야심차고 동시에 가장 고된 단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은 험난한 산길과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노련한 참전 용사, 그리스 용병, 그리고 동맹국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기후마저 혹독한 땅을 통과했습니다. 여름의 더위는 견딜 수 없었고 산악지대의 겨울 추위는 혹독한 북부의 겨울만큼이나 매서웠습니다. 병사들은 갈증, 굶주림, 그리고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인도 원정의 핵심 순간 중 하나는 인더스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는 새로운 적, 즉 현재 펀자브 지역에 있는 강력한 왕국 중 하나를 다스리는 포루스 왕을 만났습니다. 포루스는 용기와 강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보병과 기병뿐만 아니라 전투 코끼리까지 포함한 대규모 군대를 조직했는데, 이는 그리스 전사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맞닥뜨린 적이 없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기원전 1326년 포루스와의 전투는 히다스페스 강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돌격해온 코끼리들은 마케도니아군에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코끼리들의 포효와 외형에 놀란 말들은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뛰어난 전술과 전사들의 끈기 덕분에 마케도니아군은 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특수 기술을 사용하여 코끼리들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포루스 왕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적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고결함에 감명받은 알렉산더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토를 통치하도록 허락하여 자신의 봉신으로 삼았습니다. 패배한 적에 대한 이러한 자비와 존중의 행위는 알렉산더가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완을 갖춘 정치가이기도 했다는 그의 복잡한 인격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히다스페스 전투 이후 알렉산더의 군대는 인도로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계곡을 통과했는데 그곳의 삶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익숙했던 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농업을 하며 그리스인들에게는 생소한 쌀과 다른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집은 진흙과 나무로 지었고 옷은 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삶은 단순했고 자연의 리듬에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인도로 더 진군할수록 병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다. 20년간의 끊임없는 원정, 수천 마일의 이동, 셀 수 없이 많은 전투, 이 모든 것이 군대를 지치게 했다. 전투로 단련되었지만 오랜 고향을 떠나온 생활과 끊임없는 고난에 지친 병사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족과 고향,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그리워했다. 전환점은 히파시스 강에 도착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것에서 원정을 계속하려 했지만 군대의 노골적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함께 모인 전사들은 더 이상 진격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병력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이 험난한 행군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간청과 요구는 너무나 강렬해서 불굴의 의지로 유명한 알렉산더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에게 처음이자 아마도 유일한 참패였는데 적군의 패배가 아니라 아군 병사들의 피로와 절망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천막에서 3일을 생각에 잠겨 보냈다. 그러다가 병사들 앞에 나타나 후퇴를 선언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군대는 보존되었고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귀환 여정은 앞으로의 여정만큼이나 험난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네아르코스가 주휘하는 주력 부대는 인도양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이 해상 원정은 폭풍, 미지의 해안, 그리고 적대적인 지역 부족들 등 엄청난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네아르코스와 그의 부하들은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놀라운 회복력과 독창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알렉산더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군대는 게드로시아 사막을 육로로 진군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무자비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사막은 뜨거운 열기에 뒤덮였고 모래는 발을 태웠고 물은 귀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탈수와 탈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병사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이 척박한 땅을 직접 통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노새에 물을 실어 나르던 장교들에게 보급품을 일본 병사들에게 나눠주도록 명령하며 자기 희생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이 시기에 알렉산더는 위대한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하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군대에 있으며 군대의 안녕이 자신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학자들은 인도에 머무는 동안 현지 동식물, 지리, 그리고 사람들의 관습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콧불소와 호랑이처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동물들과 그리스에서는 자라지 않는 식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인도 원정 기간 동안 수집된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인들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과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인도 원정은 어려움과 제한된 영토 획득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진 세계의 경계를 넓혀주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찾아 나선 알렉산더는 어떤 헬레니즘 전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그의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인간 인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정이었으며 군대와 지휘관 모두의 힘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군대의 피로는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원정을 견뎌낸 병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단련된 투지는 고된 인도 원정으로 인해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이를 깨달은 알렉산더는 동보 확장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격하면 군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는 일부 지역 부족의 저항을 포함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게드로시아 사막을 건너 네아르코스의 해상 원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본대는 재결합했습니다. 따라서 인도 원정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야망의 한계와 군대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신비와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지역은 그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거대한 개척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인도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원정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고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여정에서 이 단계는 단순한 군사 원정이 아니라 고대 세계를 풍요롭게 한 교육 원정이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전성기를 거쳐온 우리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주변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대승으로 정점을 찍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전투의 폭풍이 발아앉고 대작전의 먼지가 가라앉은 지금 우리는 차분하게 과거를 돌아보며 이 시대가 남긴 유산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가 인도에서 귀환한 것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의 정복전쟁의 종식을 상징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새롭고 미지의 땅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326년에 시작된 인도 원정은 군사력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여러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지평을 넓혀 이전에는 신화와 전설 속에서만 존재했던 문화들을 헬레니즘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정복한 영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한 영토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했는지, 그리스 문화가
동방의 가장 외딴 지역까지 어떻게 침투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동방이 어떻게 그리스 세계를 풍요롭게 했는지에서도 그 유산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 새롭고 놀라운 종합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 그의 광대한 제국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디아도코이로 알려진 이 왕국들은 그의 장군들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 속에서도 그리스 문화, 언어, 그리고 삶의 방식은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들은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를 비롯한 여러 동양의 전통이 융합된 학문, 예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어의 간략화된 형태인 코이네는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코이네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역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문학, 과학, 예술은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그리스인과 고대 이집트인의 업적을 바탕으로 별, 수학, 의학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이 항상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새롭고 세계적인 문명을 낳았습니다. 헬레니즘 왕국들은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었지만 공통된 문화 공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이후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수세기 후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시작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이어받은 마케도니아 정복은 이전 형태의 독립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창설한 코린트 동맹은 그리스인들을 단일 지도부 아래 통합했지만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는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통치는 그리스 문화를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는 그 자신이 이 문화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는 정복뿐 아니라 통합도 추구했습니다. 그가 건설한 도시들은 동방 그리스 문명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정복의 장기적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는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하고 계속해서 확산시킨 로마 제국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어와 그리스 철학은 로마 문명의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예술, 과학, 철학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는 이 시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의 잿더미에서 탄생한 헬레니즘 세계는 기회와 교류의 세계였습니다. 이는 문화가 갈등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며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리와 인간 지식 모두에서 위대한 발견의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야심찬 꿈으로 시작된 알렉산더의 정복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대 세계의 정치 지도를 새롭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스 문화, 언어, 사상의 확산은 지중해에서 인도 국경까지 뻗어나가는 통합된 문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단순히 일련의 전투와 통치자의 교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며 모든 사건, 심지어 가장 극적인 사건조차도 그 흔적을 남기고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웅장함과 복잡성을 지닌 마케도니아 정복시대는 전 세계를 영원히 변화시켰고 세계를 더욱 연결되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 인간 존재의 이 장대한 테피스트리가 여러분에게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는 고유한 질서, 논리, 그리고 영원한 리듬이 있습니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새벽에는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매일 밤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면서 푹 주무세요.